안녕하세요. 찐종토입니다. 오늘은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에 게재된 칼럼 한 편을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게재일은 2024년 6월 20일, 기고인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미국의 정치학자, 현실주의 국제관계학파인 스티븐 마틴 월트입니다. 스티븐 월트 교수는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의 과거 관점 중 몇 개만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그는 Taming American Power, 미국의 힘 길들이기라는 글에서 미국은 군사력을 아껴 사용하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무너져가는 국제적 이미지를 재건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말 The End of the American Era, 미국 시대의 종말이라는 기고문에서 그는 미국이 세계 지배 지위를 잃고 있다고 썼습니다. 중동과 관련해 그는 2012년 12월 미국이 중동에서의 최선의 방안은 역외 균형자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힘의 균형이 깨지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영향력을 작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같은 국가들과 비생산적인 특별한 관계 대신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자주 비판했습니다. 2013년 그는 왜 미국인들은 세계를 휘감고 있는 국가 안보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내면서 더 나은 학교, 의료, 도로, 교량, 지하철, 공원, 박물관, 도서관 및 부유하고 성공적인 사회의 다른 모든 장식품을 갖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을 그토록 꺼리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네이토와 관련해 2015년 그는 네이토 가입 초청을 구소련 블록 국가들로부터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한 목표이며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은 영구적인 중립 완충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에 게재된 스티븐 워트 교수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다가오는 다극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냉전적 사고방식, 냉전의 곤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미국 정치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겐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정치가 이미 일종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워트 교수의 노파심 섞인 충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목,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024년 6월 20일. 부제목, 중국의 부상 속에서 미국인들은 북경이 무엇을 잘하고 있고 워싱턴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어떤 경쟁 영역에서든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킬 혁신을 찾고 상대방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모방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스포츠, 비즈니스, 국제정치에서 본다. 모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정책을 무시하고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는 좋은 방법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중국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해야 할 필요성이 어쩌면 거의 모든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원들이 동의하는 유일한 외교정책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공감대는 미국 국방 예산을 형성하고 아시아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촉진하고 확대되는 첨단 기술 무역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도용하고 이전의 무역 협정들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국에 대해 경고하는 미국 전문가들은 북경이 어떠한 더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해 성공을 거뒀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미국의 점심을 먹고 싶다면 미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미국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외교 정책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 정부의 국민들에게 유용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확실히 중국 부상의 상당 부분은 순전히 국내 개혁 때문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는 항상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잠재력은 한 세기 동안 전랑과 정책 실수로 억제됐다. 중국이 시장을 포옹함에 따라 상대적 실력은 불가피적으로 급격히 향상됐다.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기타 조치들로 국가 산업 정책을 제정한 노력은 미국이 중국의 방식을 모방하여 국가 지원하에 몇몇 주요 기술에서 고지를 빼앗고자 한 늦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단지 국내 개혁이나 서구의 안일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국의 부상은 국내 개혁 외에 외교 정책상의 광범위한 접근법에 의해 촉진된 것인데 미국의 지도자는 이런 점을 숙고해야 한다. 첫째, 우선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국이 거듭 자초한 값비싼 수렁을 피했다. 중국은 국력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파병으로 이란을 보유한다든가 또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의 경제 파트너를 위해 참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적 가치가 있는 군민 이종용도 기술을 공급하여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았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 고문을 파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쟁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마치 외교 정책의 흐르는 모래 속에 빈번히 빠지는 딱 들어맞는 직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왓슨 국제공공문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침공에 약 2조 달러를 썼고 그 결과 약 3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의 독재자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민주주의를 수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각국에 영원히 지키지 않기를 바라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매번 미국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보호한다는 조약 의무를 선포할 때마다 설령 그 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미국의 이익에 그다지 기여할지 못할지라도 미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일종의 외교 성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어느 날 미국이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나라의 양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미국은 반드시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중국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미국이 매년 중국보다 많은 그 5천억 달러 이상의 국방 예산을 전략한다면 미국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만약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미국은 아마 중국처럼 세계 인류의 철도, 도시교통, 공항시설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모든 동맹을 단절하고 미국의 요새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이 새로운 약속을 할 때 더 신중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의미한다. 중국은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전제하에 더 강대해졌고 영향력이 더 커졌는데 미국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둘째, 미국과 달리 중국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실용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공관 수량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고 해외 주재 대사는 공석이 아주 드물며 중국의 외교관들은 점점 더 많은 훈련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외교관은 대통령 후보를 위한 자금 모금을 통해 선택된 그런 아마추어와 대조적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외교 관계는 타인의 양호한 행위에 대한 장려가 아니라 정보를 얻고 중국의 주장을 타국에 전달하며 무력이 아닌 설득을 통해 자국 이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걸 알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이 외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여전하며 이는 우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나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와 동기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이란, 베네수엘라 또는 북한 정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워싱턴에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이들 정부를 공식 인정하는 걸 거부했다. 반면 중국은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도 대화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능력을 배워야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중국은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엔 이스라엘, 이집트 등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시리아 또는 예멘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무장과 정기적 접촉을 유지할 수 없다.
중동의 미국 파트너들은 미국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미국이 적국을 덮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어보자.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겠다는 입장의 암시로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워싱턴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하지만 미국의 관리들은 똑같은 힘의 균형이라는 정치적 접근법으로 사우디를 대한 적 없다. 이러한 비대칭적 구도를 감안할 때 워싱턴이 아닌 북경이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완화를 성사시킨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셋째, 중국 외교 정책의 총체적 방침은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모든 국가는 자국의 가치관에 따라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나라가 중국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중국이 그 나라한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중국과 다르다고 해서 제재를 받을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이에 비해 미국은 스스로를 보편적 자유주의 가치관을 선양하는 맨 앞에 선 기수로 여기면서 민주주의 전파를 글로벌 사명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다. 몇 가지 명백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자주 권력으로 다른 나라가 더 인권을 존중하거나 더 민주주의를 향해 가도록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그것을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대다수 국가가 완전한 의미상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왜 아주 많은 나라가 중국식 접근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특히 중국은 타국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한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모 개발도상국의 인사가 나에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공항을 얻었지만 미국으로부터 설교를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독재자이거나 또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라면 중국과 미국 중 어떤 노선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위선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게 한다. 물론 어떤 강대국도 자국이 공언한 주장을 항상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 국가가 스스로를 유일무이한 선량한 국가라고 주장할수록 언행 불일치할 때는 더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자 전쟁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모른 채 하는 태도와 전략적으로 전혀 일관성이 없는 대응이 바로 미국의 이런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미국은 교전 쌍방이 범한 죄행을 규탄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이용해 휴전을 성사시키는 걸 선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야만적이고 보복적인 파괴적 공격을 위해 탄약을 제공했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변호했고 근거와 논리가 충분한 대학살에 대한 고발을 기각했다.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 검사가 엄중한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냥 묵살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하고만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중동과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동시에 중국에게 이익을 줬다는 점은 어떤 누구든 놀랄 필요가 없다.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은 미국 정부 관리들은 지금까지 아직도 이 비극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어떻게 미국인들을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더 존경받게 만들지에 대한 자세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이미 미국의 주요 경쟁자가 된 것은 그 일부 원인이 바로 중국이 잠재적 국가 실력을 더 효과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고 중국은 또 해외에 대한 안보 약속에 있어서 자제했기에 그동안 많은 미국 행정부가 자초한 자해식 손상을 피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미국인들은 북경이 잘한 점과 워싱턴이 잘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그 속에 담겨있는 풍자적 의미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명하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찍이 굴기하여 세계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과정을 일부 참고하기도 했다. 초기 미국은 비옥한 국토, 인구 밀도가 낮고 분열된 원주민, 두 개의 광활한 대양이 제공해준 천연 보호망 등 많은 선천적 우위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해외로부터의 트러블을 피한 동시에 국내에서 힘을 축적했었다.
1812년부터 1918년까지 미국은 외국과 단 2번의 전쟁을 치렀고 게다가 1846년의 멕시코, 1898년의 스페인 이 두 나라는 모두 강대한 동맹이 없는 약소국이었다. 그들이 강대국이 된 후라면 미국은 기타 강대국들이 상호 견제하도록 했고 미국은 가능한 오래도록 그들이 충돌 밖에 있고자 했다.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주요 참전국 중 사상자가 가장 적었고 평화를 얻었다. 중국은 1980년 이래 비슷한 노선을 따랐고 지금까지 상당한 보상을 얻었다. 19세기 독일 제국 수상이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어리석은 자만이 자신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잘못에서 배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말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 현명한 나라는 타국이 범했던 잘못에서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타국이 옳게 한 일에서도 배워야 한다. 미국은 중국처럼 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 취한 보다 실용적이고 자국 국익을 추구하는 접근법에서 한두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상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에 게재된 스티븐 워트 교수의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이상 찐중터였습니다.